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젯밤에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콜센터 직원과 통화를 하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꽤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업체에서 119에 신고를 해줬고 소방관 6분이 저를 갇힌 지 30분 만에 구조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소방관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도 월요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수입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통관기준 수입이 올 1분기 전년 대비 12.0%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구조돼서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일상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세상도 코로나에서 빨리 구조돼서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2021년 4월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무엇이든 물어보면 무엇이든 정리해주는 여의도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준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방송국들이 여의도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요즘 여의도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다들 이쪽 상암으로 다 옮기셔서 맞아요. 사실 좀 썰렁하지만 역시나 뭐 금융과 정치의 그렇죠. 또 핵심 허브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 보면 정치인들 많이 뵙니다. 그리고 넥타이맨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맞습니다. 여성분들도 그 포멀한 정장 입고 맞습니다.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여의도에서 상암동까지 정리해주러 건너오셨어요. 네. 자, 오늘 정리해줄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해당 사항이 없죠? 월급쟁이들은? 아닙니다. 뭐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요. 없으신가요? 단원학원도 없어요. 아, 그래요? 다른 소득이 없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네, 단원학원도 없고요. 네. 자, 우리 권혁준 평론가나 아니면 우리 작가같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네네. 일단 종합소득세가 뭡니까? 네, 종합소득세는요. 보통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이제 망라해서 네. 개인에게 부과되는 이제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저는 이렇게 암기했었거든요. 이배부사 근연기. 왜 그러냐면 아니 시켰으니까 그 외우라고. 아니 저희 어제 네. 코너에서 네네. 태종태세 문단세 나왔고 아, 그러셨구나. 그 뭐 칼카 알마 뭐 무슨 화학기호 나왔고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배부사 근연기. 근데 지금은요. 이배부사 근연기.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네. 2010년부터 사업소득으로 변해서 지금에 변했어요. 이배사 근연기. 아, 부가 빠졌군요. 네, 그래서 이배사 근연기. 이게 뭐예요? 이자소득, 이자. 배당소득, 아,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것을 망라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소득. 그리고 네. 여기서 나오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세금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뭐 이자소득은 그냥 예금 있을 때 네. 이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배당소득은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투자했을 때 배당을 받잖아요. 네네. 이 배당에 대한 소득에 대한 이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럼 저도 조금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만 사실 소득세를 따로 냅니다. 아, 그래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요. 없어요. 아, 그러면 그러신가요? 전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자, 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누굽니까? 네, 신고 먼저 기간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 5월 말까지. 네, 5월 말까지는 당연히 신고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신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해드는데 이거는 다 전체에 그러지 않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던 뭐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이런 분들만 이제 31일까지 납부 여기까지. 근데 신고는 동일하게 5월 말까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상자 좀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다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급여에서 이제 3.3% 세금을 떼는 알바생들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신고 대상자 맞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한테 3.3% 띄고 받은 이제 아르바이트 이제 생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냈니? 낼 거니? 그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더니 귀가 쫑긋해 갖고 그러네요. 왜냐면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이 3.3% 뗀 알바생, 프리랜서 가능하다. 이게 소득 신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영업자 당연히 이제 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투잡인 근로소득자도 이번에 이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겠고요. 네. 신고 대상이 아니신 분도 있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득이 2배사 근영기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예요. 이미 연말정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네. 뭐 종합소득세 신고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저는 얼마나 간편하다고요. 그러신가요? 네. 근데 사실 근로자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꿈이 2배사 근영기를 다 소득으로 창출하고 싶은. 그건 꿈이고요. 네, 그렇죠. 그건 현실은 꿈이죠. 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고 대상자는 급여에서 3.3% 세금이 차감된 알바생 프리랜서들, 그리고 자영업자, 투잡 중인 근로소득자, 이렇게 됩니다. 뭐 저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네. 이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게 신고하면 좋은 건지. 그렇죠. 물어보시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텐데. 네, 그런데 이게 아르바이트도 좀 종류가 좀 나눠집니다. 맞아요. 이게 일용 근로소득이 있고요. 단시간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대부분이 이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알바생도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산할 것보다 좀 적게 나온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원천 징수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3.3%를 보통 원천 징수를 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 뜻은 뭐냐? 네.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오면 당연히 이제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내가 더 낼 수도 있어요. 올해 소득세 신고에서 더 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보통 이제는 신고하게 되면은 환급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세금을 띄고 나한테 원천 징수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3.3%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라고 본다면 1년에 한 600만 원을 이제 벌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보통 인적 공조로 한 4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그냥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600만 원에 대한 이제 원천 징수, 그러니까 3.3%를 띄고 받습니다. 그럼 네. 19만 8천 원을 이미 세금을 납부하신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는 나중에 정산 처리가 되는데 실제 이제는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공제받으니까 200만 원이 남는데요. 200만 원의 세율이 이제 6%입니다. 그럼 지방세 10%까지 6.6%에서 13만 2천 원이 나와요. 네. 즉, 그 뜻은 뭐냐? 내가 실제 13만 2천 원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나는 원청 징수를 통해서 이미 19만 8천 원을 이미 납부한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정산이 돼야 되겠죠. 그럼 6만 환급을 받을 수 있군요. 그렇죠. 6만 6천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소득 신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5월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2배4 근연기라고 하셨어요. 지금 6552님이 문자로 크카나마 알라페니 준합수고 수백글 이분 이과 나오셨어. 그러셨구나. 평론가님 문과 나오셨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2배사근. 근데 여러분 이거 크카나마 이거 알아서 뭐합니까? 이거 2배사근 연기 이거 알아서 이거 내면 참 좋을 텐데. 네네. 안타깝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절세 방법 좀 알아보죠. 어떤 네네. 거 있습니까?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게 우리가 종합소득세에 나오는 순서를 알면은요 정말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2배사 근연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총 수익 금액이죠. 다 합쳐서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총 수익 금액이 낮아지면 좋겠죠. 문제는 근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현금 매출이 나온 걸 잘 신고를 안 하셨었어요. 그렇죠. 자영업자들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매출을 잘 신고 안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부동산을 살 때 이게 현금 어디서 났냐 이거를 증빙하게 되잖아요. 현금 출처 밝히죠. 네. 만약에 내가 이거 현금 매출을 거의 신고를 못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이렇게 부동산을 살 때나 증빙할 게 없어요, 자료가.
특히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최근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부가세 매출 기준으로 사실 이제 나눠서 소득이 감소됐으면 이제 지급을 했었는데 문제가 이제 부가세를 신고 안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기관에 신고로 하셔갖고 부랴부랴 신고하신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나중에 이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는 소상공인들이나 이제는 개인들에게 분명히 지원금을 줄 때 혹시나 이렇게 매출 신고가 제대로 안 되면 안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성실 신고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얼마 아끼려다가 나중에 그렇죠. 더 어려움 당하니까요. 네네. 가장 거기서 필요한 게 이제는 그 금액에서 필요 경비란 걸 빼요. 대표적인 게 접대비입니다. 예, 중소기업은 3,600만 원까지 접대비 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 특히 뭐 접대비는요 무조건 영수증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 영수증 나오는 대로 가세요. 접대하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영수증 안 나오는 대로 가면 이거 혜택 못 받아요. 네, 두 네네. 번째로는 경조사예요. 이게 커요.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주위에 계시면 항상 요청을 많이 받죠. 뭐 청첩장 없냐? 이런 부탁을 많이 받는데 네네. 이유가 건당 20만 원까지 받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나간 경조사비는 그렇죠. 그래서 부고 문자, 모바일 청첩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인정이 돼요. 그렇군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다 챙겨주시는 게 그럼요, 그럼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역시나 이제 인건비 신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4대 보험 때문에 잘 인건비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4대 보험 때문에 많이들 안 하세요. 근데 4대 보험이요 두리누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실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대로 이제 근로소득자를 신청을 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접대비 그리고 경조사비 인건비 관련돼서 절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네네. 지금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네네. 뭐예요? 그러니까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가 그 근로자의 이제는 비용 한마디로 4대 보험료 중에서도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네. 이게 두리누리 지원 사업인데 10명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 대상 가능합니다.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네네,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 사업주만 맞습니다. 해당됩니다. 네. 지원 수준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해주고요. 그것도 36개월까지 네. 해주니까 네. 큰 혜택이거든요. 그렇네요. 예를 들어 보면은 월 평균 보수 200만 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 두리누리 지원 사업을 지원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는요. 고용보험에서 12,800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3,200원만 내면 되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72,000원을 혜택을 받아요. 대신 내주니까. 그럼 근로자는 18,000원만 내면 됩니다. 네.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부담스럽다 하신 경우에는 이 두리누리 지원 사업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맞습니다. 또 정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보다 값진 게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으로 해놓으면 결국 사업자도 좋은 거니까요. 든든하고. 맞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소규모의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있잖아요. 이걸 네네. 통한 절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소득공제는 이제는 우리가 계산상 보면은요,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총수익 금액에서 경비 빼죠.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득공제라는 거를 뺍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 들었던 과세표준, 과표가 나와요. 네. 이 과표가 매우 중요한 게 과표가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누진세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벌면 많이 내게끔 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표를 어떻게든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낮추기 위해서는 바로
소득 공제를 많이 받으면 낮추게 되겠죠. 네. 그래서 소득 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인적 공제입니다.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되는데 인적 공제는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눠져요. 혹시나 본인이 해당하시는 분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 공제 같은 경우는 역시나 본인 혹은 배우자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직계, 존, 비속도 되고요. 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부양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양가족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셔서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직계 존속. 어디까지냐?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 부모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로 안 나가고 그냥 저 위로 쭉 뻗으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직계 존비속. 존속이니까 이제 위로 네, 올라가고요. 존속. 네. 직계 비속도 있죠. 자녀, 손자, 외손자.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형제, 자매, 뭐 시누이, 시동생, 처남, 처제 다 됩니다. 그런데 직계 존속 위로 올라가신 분들은 60세 이상인만 가능하고요. 네. 직계 비속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분은 만 20세 이하인 자만 가능하고요. 형제, 자매 부양가족으로 될 때는 만 20세 이하거나 아니면은 만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입양자도 됩니다. 당연히 자녀잖아요. 그럼요. 만 20세 이하이신 분. 네. 장애인도 돼요.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요. 공통적인 조건이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 하고 계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 말고 네네네네. 생계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네네. 제 소득의 일부를 부모님께 지금 함께 경제 네네.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인 거죠. 예, 어떤 거냐면 이게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정확히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따로 사세요. 네. 저랑 이제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내가 일단은 어머님이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노란 우산 공제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또 소득 공제 항목인데 사업자라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노란 우산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퇴직금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게 연 200에서 5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좀 가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공제 빼면은요 과표 나옵니다. 과표에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나오는데 세액 공제는 이미 계산이 다 됐습니다. 예, 과표에서 세율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이미 나온 금액에 마이너스 공제액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부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세율 곱하기 전에 과표가 나오기 전에 소득공제를 제외해 주신 게 가장 현명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세를 한다 그러면 소득공제 중심으로 봐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절세 방법은 꼭 종합소득세 내지 않는 분들 저 같은 그냥 근로소득자들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말정산할 때. 그렇죠? 네, 연말정산은 이미 2월 달에 하시기 때문에 했는데 같은 맞습니다. 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동일한. 네. 그러니까 과표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표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과표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까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네. 요즘엔 투잡이 참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튜브나 1인 미디어 채널로 수익 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런 분들에게 도움되는 절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는 PD님을 봤을 때 아까 근로소득자만 있다 그러는데 네. 사실 근로소득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뭐 1인 미디어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근데 전 그것도 없다고요. 아, 그러세요? 예. 아니, 그렇죠. SNS 한다고 뭐 돈이 더 붙어서 오지는 않잖아요. 자꾸 저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신가요? 네. 또 강의하시는 분도 또 계세요. 더러는. 그럼 이게 이제는 기타 소득으로 이제 맞아요.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한 2천만 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정말 근로소득 이외에 주택임대 소득. 부럽다. 네. 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요. 뭐를 선택할 수 있다면 분리과세를 할지 아니면 종합과세를 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네. 뉴스에서 들어보면 뭐 종합과세다, 분리과세다,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강연을 하든지 아니면 1인 미디어를 하든지 개인 사업자를 안 내고요. 사업자를 안 내고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수익이 발생했는데 네.
보통 원청세율이 기타 소득은 강의 같은 경우는 20%가 붙어요. 되게 세게 붙습니다. 세네요. 네, 많이 세요. 그래서 보통 이게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이게 한 8.8% 원청지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의 나가면 원청지수 8.8% 떼고 받거든요. 3.3% 사업소득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만큼 이게 환급할 돈도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 그러면요. 제가 아까 과표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표에 붙여서 갈지 아니면은 따로 계산을 해서 과표를 낮춰줄지 이게 선택이 가능해요. 종합과세로 갈지 분리과세로 갈지.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300만 원 이하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소득이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 과표가 기타 소득까지 포함해서 4,600만 원. 그러니까 이제는 세율이 15%입니다. 4,600만 원까지 이하라면은 저는 당연히 15% 세율을 받는 게 나아요. 20%보다 더 싸니까. 그렇네요. 붙여서. 그렇네요. 15%니까 더 이득이겠죠. 근데 반대로 제가 만약에 기타 소득 붙여서 과표가 4,600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 세집니다. 24%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너무 종합과세로 가면 세지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이제는 분리과세로 따로 떨어뜨려서 가시면 절세가 훨씬 가능한 거죠. 그렇네요. 이게 바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내가 주택 임대 소득이 있어. 내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데 2천만 원 이하까지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붙여서 갈지 따로 떨어뜨려서 계산할지는 정확하게 세무사랑 같이 상담을 나누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정말로 훌륭한 선택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친구 중에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유능한데. 네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세금을 이 과표가 올라가면서 엄청 많이 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다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고.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차라리 그 전처럼 일을 덜 하면 과표가 낮아지니까 세금이 덜 들어가서 그때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고 이게 결심하더라고요. 소득이 많아지시면요. 1인 법인을 내시는 분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법인세가 이제 보통 소득세보다 2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과표가 2억 넘어가 훨씬 더 세율이 쌉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1인 법인을 그래서 막 내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이때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4322님이 설명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계를 함께 한다는 증빙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증빙자료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이제 보통 띄어가게 돼요. 등기부 등본 가면 어차피 분리로 돼 있으면 안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세무사 쪽에 이제 갖고 가게 되면 증빙처리를 잘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머니 아버님이 생계를 제가 책임지고 있어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연 소득이 어머니 아버님이 100만 원 이하여만 가능하니까 100만 원 이하고 내가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 충분히 증빙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6296님은 전년도 7월에 퇴직한 경우는 어떻게 소득 신고해야 되나요? 퇴직하는 경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보통 퇴직 안 했으면 근로소득으로 되는데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회사가 이미 그 연말정산서를 미리 해줍니다. 근데 안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끔 아마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금액이 크면 아니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퇴직하신 분들, 중도 퇴직하신 분들은 그 연말정산 말고 이제 종합소득세를 5월에 꼭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 금액이 좀 큰 분들은요. 괜히 또 그 돈 아끼겠다고 혼자 머리 싸매고 연구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도움받으라고 계신 분들이 전문가니까요. 맞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의도 정리맨과 함께 했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진짜 무슨 질문을 던져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사실. 아름다운 PD님도 그랬고, 무엇보다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린다 보람이 굉장히 돼서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이 코너를 만들어주신 여의도 정리맨 권혁준 경제평론가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